북한 국가보위부 여성 요원이 어느 평범한 날 서류 캐비닛을 정리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잘못 끼워진 문건 한 묶음,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선배 동료의 이름, 그 옆에 찍힌 붉은 도장. 문건에는 일정 기간 복무한 여성 요원들을 골라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자리에 동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동료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빈칸과 함께. 과연 그녀는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개선문 옆으로 흐르는 보통강,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모란봉 기슭. 저는 그 아름다운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만 알았어요. 저희 집은 2대 당원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선전부에서 오래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 제1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지요. 우리 가족은 지방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아파트에 살았고 배급도 남보다 조금씩 더 나왔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충성스러운 집안이 잘 사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수진입니다. 지금 나이 35.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평양에서 그 학교를 들어간다는 건 서울로 치면 SKY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이웃들에게 인절미를 돌리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겠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28살 되던 해 저는 국가보위부에 발탁되었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 당을 수호하는 일에 내가 뽑혔다는 사실이 그저 영광스러웠습니다. 입부 첫날 상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무는 조국이 선택한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공식 직함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대외협력 담당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달랐습니다. 주민 동향 감시, 외화 밀거래 단속, 외국인 접촉 감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동네 반장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보고하는 것처럼 저는 맡겨진 구역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평양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란봉 공원에 라일락 향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들이. 배급을 제대로 못 받아 밥 굶는 아이들의 눈빛,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옆집 아주머니의 넋 나간 표정.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충성이 부족한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온 교육의 전부였으니까요. 보위부에 들어온 지 4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새해 먼저 들어온 선배 요원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명희, 저랑 동갑이었지만 업무 경력은 저보다 길었지요. 명희 언니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고서도 꼼꼼하게 쓰고 상관에게도 눈에 들었고 외국어도 곧잘 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를 닮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명희 언니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박명희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그 상관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특별 발령 났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특별 발령이라면 보통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법인데 아무런 예고도 없었으니까요. 명희 언니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차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화장실에 간 것처럼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참을 그 찻잔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우연히 다른 선배 요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명희 언니 얘기를 꺼냈어요. 그 선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오. 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고는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뭔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명희 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일부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이 보고하고 더 많이 웃고 더 충성스러운 척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을 일에 묻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문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상관의 지시로 내부 문건 정리 업무를 맡았어요. 문서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잘못 끼워진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정보 요원들의 이른바 전환 배치 관련 내부 지침 문건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복무한 여성 요원들을 선별해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딘지는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건 안에 적힌 코드명과 해당 부서 명칭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기쁨조,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사적 연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기쁨조라는 걸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위 간부나 지도자를 위해 동원되는 여성들, 공식적으로는 예술공연단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보위부 요원들이 그쪽으로 넘겨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진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건의 한 페이지를 넘기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전환 배치된 요원들의 이름, 그리고 다음 대상자 목록. 저는 천천히 그 이름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박명희. 있었습니다. 명희 언니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라는 붉은 도장과 함께.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수진. 다음 순번 대상자 명단에. 옆에는 아직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빈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문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앞에서 한참을 구역질을 했습니다. 제가 28살의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충성심. 그것이 그들 눈에는 그저 사용하다가 버릴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상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충성을 다해 조국을 섬기면 조국이 나를 지켜준다고 배웠습니다. 당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떳떳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이, 그 조국이 저를 소모품으로 봤다는 것. 언제 필요 없어지면 조용히 넘겨버릴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것.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그동안 보고 무시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했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했던 이웃집 아주머니,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 USB를 팔다 잡힌 젊은이. 저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라고 부르는 곳으로 끌려갔겠지요. 저는 업무 중에 한 번 정치범 수용소 이송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그때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포기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저도 그 눈빛을 갖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어머니도 위험해질 테니까. 두려움과 배신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도구로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부모님께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웃고 인사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탈출 루트를 연구하고 필요한 돈을 모으고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탈출하기 열흘 전 저는 부모님께 갔습니다. 마지막 방문이라는 걸 저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두부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는 못 맡을 수도 있는 냄새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곧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한참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수진아,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저는 돌아서면서 혹시 아버지께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집을 나오면서 골목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회색 아파트 건물. 4층 오른쪽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겠지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루트는 두만강이었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모아둔 돈으로 국경 지역을 안다는 브로커와 연결했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6년 1월, 가장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를 골랐습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널 수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밝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어요. 달빛이 너무 환하면 순찰 때 눈에 띄기 쉬우니까요. 브로커는 저한테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정부터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강가에 다다랐을 때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두만강의 추위는 정말 뼈를 파고드는 추위입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바람 많이 부는 날 밖에 서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강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멀리서도 들릴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강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어요. 얼음 위에 배를 대고 누웠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아서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켜봐 달라고. 그때까지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적대 세력의 도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멈췄다가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 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의 평양 방향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계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도 못 드리고 갑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는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잡아 다시 돌려보내면 중국 당국에서 돈을 준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길 근처 조선족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조선족 분들은 우리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의사소통이 됐어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냉담하셨고 어떤 분은 몰래 밥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 모른 척 못한다며 손을 잡아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식당, 허드레실, 농사일 등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끊어질 것 같아도 불평 한마디 못했어요. 신분을 들켜선 안 되니까요. 중국말을 못하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탈북 여성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은 처지의 여성을 팔아넘기려는 자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번은 아는 분의 소개로 찾아간 집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체제를 피해 강을 건넜더니 강 건너편에도 다른 종류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종교인이라 하면 저는 적대 세력이라고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울리던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루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색출하고 신고했던 지하 기독교 신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몰래 믿었던 그 신앙이 이제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지, 은혜라고 해야 할지, 그 밤에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를 만큼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표정 없이 자기 갈 길을 걷고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하고 24시간 편의점에는 못 보던 먹을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면서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것. 그것들이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하나하나가 다 울컥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반세기 넘게 갈라져 살다 보니 억양도 단어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요. 남북이 갈라지던 그 시절,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어땠는지. 저는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정착을 하고 한동안은 꿈을 꿨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는 꿈, 부모님 집 창문에 켜진 불빛을 바라보는 꿈. 아침에 깨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안전한 건지 확인하면서요. 그러다 서서히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한국어 수업을 듣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저는 한국에 와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제가 체제의 부품으로 살면서 자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체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 제 전 이름이 담긴 것과 같은 명단을 받아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신지, 건강은 하신지, 아침밥은 드셨는지.
제가 사라진 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 자식 간의 정이란 건 어떤 체제도 어떤 국경도 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통일이 되면 그날이 제 생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진 가장 작고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신고했던 분들의 후손을 찾아가 무릎 꿇고 싶습니다. 그것이 남은 제 삶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